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보죠.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6.4% 상승했다는 수치가 나왔는데 우선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게 뭔지부터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물가라는 것에 대한 우리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가 높다 또는 비싸졌다 이런데 과연 무엇이 물가인가? 어떤 사람들은 라면만 먹고 어떤 사람들은 쌀만 먹을 때 쌀값은 오르고 라면값은 오르지 않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수로 만들자 해서 나온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는 것입니다.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국민들의 경제 주체들의 패턴을 쭉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을 그만큼 가중치를 많이 두고 적게 소비하는 것은 가중치를 적게 둬서 이렇게 가중평균하는 것이거든요.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지수 그야말로 소비자니까 국민 대중이 쓰는 것이죠.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리를 계속 올려왔던 것은 바로 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를 좀 잡아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금리를 올렸으니까 좀 잡혔지 않았겠는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빨리 안 잡히고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금융시장에는 쇼크로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좀 요동치는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서로 물가가 이 정도 올라도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 연준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연준을 좀 우습게 보는 그래서 주식을 마구 사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공존하는 매우 혼란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CPI 발표된 것부터 해서 쭉 전체적으로 계략을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하나씩 좀 천천히 짚어볼게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걸로 나타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제기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높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몇 가지 뭐 세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연준이 이제 CPI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에 이제 가중치를 좀 많이 두느냐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이제 변경을 합니다. 이번에 한번 변경을 좀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가중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CPI 지표는 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많은 부분들이 좀 내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가에 따라서 CPI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은 12월에는 미치는 영향이 좀 작았지만 이번에 약간 반등을 줬기 때문에 이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됐었고 특히 식품과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작년 이제 6월 달에 CPI가 9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급발보다는 식품과 의료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필수 소비재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동일한 숫자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또 고용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늘어난 고용 효과, 임금 효과에 따라서 이런 쪽들의 소비가 쉽게 안 꺾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물가지수를 보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리고 뭐 폭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1월 미국 CPI를 보면 일단 오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름폭은 줄었지만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막 기사들이 나와요. 아까 연준 이야기 잠깐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정말 그런가요? 한 달 전만 해도요. 지금 연준의
총책임자인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디스인플레가 시작됐다.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6.4%가 올랐어요. 6.4%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 오름세가 살짝 꺾인 것이지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2% 이상 올라가면 그 경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뭐 15개월 만에 최소로 올랐다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좀 의미가 좋게 볼 수 있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 폭이 한때는 9% 이상 올랐는데 그게 조금 내려서 이제 6.4가 됐으니까 그 물가 상승의 기울기가 아주 그 7개월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고 또 하여튼 오르긴 오르지만 오르는 조금 올랐다. 가파르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네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는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를 계산하는 방법에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는 방법. 지금 우리가 6.4%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예요. 네네. 그런데 지난해 동기 대비는 지난해 물가를 분모로 놓고 이번 물가를 분자해 놓고 나누기 곱하기 100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해 1월 달에 물가가 높았다면 올해는 물가가 높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좀 낮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이것을 기저효과라는 것이거든요. 워낙 그 분모가 높았으면 이번에 물가가 웬만큼 올라도 안 오른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작년부터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 6.4%는 작년에 오른 상태에서 또 6.4% 오른 거예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월 대비인데요. 사실 제롬 파월이 이제 물가가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한 것은 12월 달에 물가가 마이너스 0.1로 전월 대비 떨어진 것으로 나왔었더랬습니다. 한 달 전에요. 네. 그런데 이게 수정치를 통해서 플러스 0.1로 조정이 되더니 이것이 이번 달에 나온 것은 무려 플러스 0.5%. 그러니까 0.1에 비하면 숫자 적은 것 같지만 무려 5배나 올랐어요.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건 전달보다 지금 오름폭이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하락세는 맞는데 생각보다도 덜 하락하고 있고 또 저는 이것을 울퉁불퉁 물가라고 보고 싶어요. 물가가 생각보다 꾸준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툭툭 튄다. 툭툭 이렇게 내려가고. 그게 제일 큰 책임자가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고 봅니다. 이 연준 의장이 좀 앞서가는 발언을 했죠. 좀 신중해야 되는데 경제학자가 아니고 상당히 또 이분은 정치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생각해서 지금 재선 출마도 해야 되고 경제가 좋다 이러는데 연준 의장 한마디에 지금 주가도 오르고 시장이 이제 물가가 끝난 모양이다. 이제 돈 좀 더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반대로 작용을 해서 물가 하락세를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툭 튀어나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또 한 번 실현을 맡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차 소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 파월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 앞으로 2번 더 올릴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약간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좀 담은 거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자산 시장 입장에서 보면 작년과 올해 이제 CPI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낮아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물가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까지 물가가 떨어지려면 아직 상당 기간 시간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작년에 연준이 얘기했었던 것들의 이제 기준금리와 연준이 지금 이제 올리는 폭들을 보면 작년 6월 달만 하더라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목표가 3.5였는데 이제 5.5까지 올라왔죠. 계속 시장과 연준은 그러니까 연준은 갈 길을 계속 걸어왔었던 건데 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그만 올려라 얘기하고 이 정도면 그만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하다가 또 연준 말이 맞네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졌던 상황이죠. 근데 이제 CPI가 굉장히 세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왔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회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거보다 진짜 뭐 극단적으로 좀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연준은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네 마음껏 올려봐. 근데 그 지금 연준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과 이제 눈높 같은 곳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연준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던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연준위원회 이제 발언이죠. 뭐 연준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일러 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7%도 얘기했었고 원래 3%대 4% 얘기해가지고 한번 시장이 꺾였었고 4%대 5% 얘기했다가 시장이 꺾였었어요. 근데 지금 6% 얘기해도 시장이 안 꺾여요. 6%까지 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안 간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라면 결국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또 상세 효과는 있죠.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미국의 IR법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됐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바로 피봇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높은 수준의 고금리가 유지되는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없다라면 거기선 이제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시장 주식 말씀하세요. 투자하는 사람한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항상 좀 앞서가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판단하면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고점에 와서 그때 사면 떨어질 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르기 전에 오르는 것을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양 속담에 얼리버드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해 뜨기 전에 나와 있어야 돼요. 해가 이미 뜨면 다른 새들이 다 먹어가 버리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기관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그게 베팅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 지금 너무 올렸잖아.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카드 뭐가 있을까? 올려봐야 찔끔? 그렇다면 크게 시장에 영향 안 줄 거야. 지금이 바로 주식을 살 타이밍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뉴욕 증시의 생각과 연준의 생각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에요. 예. 연준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사실 없어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렇죠. 미국 네. 경제, 거시경제 전체 안정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될 것이냐 이래서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빅스텝 또 한 번 한다든지 또 금리 올리는 방법 말고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연준은 카드가 많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뭐 양적 완화를 그냥 대폭 줄인다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호주머니에 마법의 카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카드를 또 하나 내놓으면 시장이 휘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만약에 새벽이 30분 후에 새벽에 온다고 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새벽이 안 오고 밤에 착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럼 감기 들고 들어가서 자고 그럼 그 사이에 실제로 해는 뜰 중천에 떠 있는. 예.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 언제가 반전의 시점이냐. 반전 30분 전. 네. 이게 어디냐. 이것이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잘 봐야 되고 뭐 연준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경기를 잘 잡아야 되니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연준의 어떤 메시지나 이 발언들이 지금 시장이나 투자자들 약간 너무 비약이지만 약간 콧등으로도 안 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보니까 마이클 슈마워 엘스파고 거시전략 수석이라는 사람이 CPI 발표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연준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이거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굉장히 얘기했을까요? 의미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충격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시장에. 그렇죠. 계속 이제 조심해야 돼. 연준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너무 허리띠를 풀지 마라. 라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올 초만 하더라도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나름대로 좀 디스인플레이션 하면서 좀 시장 친화적인 그때 네. 시장 해석할 때는 굉장히 친화적이다라고 해석했는데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연준 위원들 얘기는 여전히 우린 더 올릴 거야라고 하면서 강원 전략을 펼쳤었죠. 근데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강원 전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글쎄요. 원래 그러지 않았을까요? 원래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워낙 자산 시장에서는 원래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애인이 한번 웃어주면 제가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신호를 찾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 보니까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나한테 연준이 미소를 띄워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다른 분이 나와서 아니야 그 웃는 것은 뭐 지나가다가 뭐 얘기 듣고 웃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자, 이 얘기가 나온 게 저는 작년 가을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가을 정도에 이제 4%대의 연준이 금리를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약간의 보는 모습들이 거의 맞춰져 갔었던 시기죠. 그러면서 조금 허리띠를 풀려고 하니까 파월 무슨 의장이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 이제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터미널 금리 목표치를 4.5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은 다 온 거 아니야라고 봤었을 때 연준 위원들이 긴장해 계속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런 말들이 좀 통용했죠. 근데 이제 뭐 자제분들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처음에 한두 번 야단친 때는 애들이 말을 듣지만 그렇죠. 두 번째 야단을 치면 양치기 소년처럼. 애들이 네. 그러면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분의 이 발언의 의미는 네. 상당 부분 연준의 어떤 뭐 스탠스를 잘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나스닥이 올 들어서 14%가 올랐고요. 네. 다우지수 S&P 같은 경우 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고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지수가 15%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일부 개별 종목들은 20-30% 수익을 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뭐 그 이상도 있고 특히 뭐 챗 GPT 관련 종목들은 뭐 그 이상 수익을 낸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지금 좀 행복감에 좀 젖어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너무 그렇게 지금 허리띠를 풀 때는 아니다라는 어떤 강원 전략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 이분 얘기에 또 말미에 이제 들어간 부분들을 네. 보면 올해 연준 위원이 이제 투표권이 있으신 분이 4분이 바뀌었거든요. 네. 4분이 바뀌었는데 그 성향들을 보면 물론 성향대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물러나신 4분 중에 3분이 매파였고 1분이 비둘기파였어. 매파는 이제 그 금리를 좀 더 세게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저희가 강경한 쪽. 매파라 칭하고 좀 원화적인 부분을 하는 분은 이제 비둘기파인데 4대 1이었어요. 근데 매파가 사예요? 매가 3분 비둘기가 1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러나신 분들은. 네네.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보면 매가 1분, 비둘기가 3분. 비둘기가 더 많았네요. 바꿔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둘기파가 많아졌으니 지표가 조금 완화되면 이분들이 파월 의장에게 그 어떤 뭐 권고를 하지 않을까. 또 뉘앙스를 살짝 꼬리를 내리는 듯한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뭐 자신들의 의견을 이제 표명하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은 조금 새로운 뉴스거리에 대한 그 비중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연준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웰스파고 얘기를 앵커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연준이 증권 시장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요? 모든 카드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의 가장 무서운 속담은 연준에 맞서면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연준이 허물허물한 것 같지만 모든 카드를 가지고 있는 연준이 어떤 정책을 쓰면 거기다 완전히 판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러거든요. 자, 재밌는 것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지금 현재 그 최고점이 4.75까지 와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가. 그런데 지금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연준 기준금리로 자금 조달 안 합니다. 이 연준 기준금리라는 것은 연방준비은행과 도매 큰 은행들 간에 밤새 주고받는 어떤 그들만의 리그고 실제로 소비자들은 특히 기업들이나 은행들은 어떤 금리에 영향을 받냐면요. 회사채 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회사채를 사고 팔고 이러면서.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작년 3월 달부터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 회사채 금리가 동시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받죠. 그런데 회사채 금리는 시장의 수요 공급이 결정하는 거고 뉴욕 증시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 기준금리는 그 매파냐 비둘기파냐 하는 거 7명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같이 가다가 이게 작년 하반기 한 11월 달부터 연준 기준금리를 계속 올라가는데 바이바이 잘 가. 우리는 여기서 놀게 하면서 그때 회사채 금리는 그때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뉴욕 증시에 투자할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 이제 안 믿어.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금리 올려봐야 별 수 없을 거야. 특히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연준이 좀 올려도 결국은 금리 다시 내릴 거야.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CPI 발표가 됐을 때는 요 회사채 금리가 좀 흔들렸어요. 그래요? 네, 그것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도 조금 충격은 받은 듯한. 왜요? 왜? 왜냐하면 이거 CPI 금리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네. 그럼 연준이 생각보다 더 높은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네. 움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뭐 올랐다 내렸다 굉장히 요동치는데 완전하게 뉴욕 증시가 연준 안 믿어도 돼 이게 아니라 반 정도는 연준도 좀 쳐다보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세력도 있다. 매우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 어느 정도 다 이제 흐름이 조금 이제 맥에 잡히는 것 같은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결정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23일 날 열립니다. 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금통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뭐 미국도 봐야 되고. 네, 이제 우리 생각을 좀 이제 해야 돼요. 우리도 봐야죠.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한 차례 3월달에 더 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격차도 봐야 되고 일단 우리부터 봐야죠. 우리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1월달에 5.2가 나왔습니다. 네. 5.2% 상승한 게 나왔고, 근데 이제 우리는 미국처럼 이제 9를 찍고 6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6%대 6개월째 지금 머물고 있어요. 5%대요? 6%대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작년 8월 이후에 지금 6개월째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절대 레벨이 미국보다 낫다 하더라도 6개월째 같은 레벨에 있다라면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물가가 안 떨어지고 있는 거고 특히 이번에 그 1월달 소비자 물가 이후에 또 전망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공공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맞아요.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부터 예. 해가지고 가스요금. 예, 전기가스만 놓고 보면 우리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5%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1%대까지 근접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쉽게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지 못 또 추가로 올린다라고 지금 정부가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3.5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6분의 의견이 조금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고는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과 우리는 좀 다른 게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발언들을 잘 안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뭐 약간의 좀 간접적으로 보면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물가 안정 기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경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물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거를 한국은행 총재께서 들을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부분들 인정해야 되겠죠. 들으라고 하신 말 아닐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행정부와 일단은 그 한국은행은 당연히 그쵸, 이제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입장이 다르긴 한데 일단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좀 신경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부총리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분들의 고민을 더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짧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제대책회의 이 대목이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원 관계자들이 상당히 결정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이 정부와 윽박자를 냈을 경우에 통화정책도 효과가 좀 덜할 수가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큰 어떤 정책 변화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해서 막 펑펑 터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작년 10월 달부터 난방비를 올렸고 또 올 1월 달에 전기료를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 가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올 상반기에는 더 이상 공공요금 손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은 굉장히 우리 거시경제 관리 정책의 큰 변화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지금 지하철값, 버스값 올리려고 해도 일단 미루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상당히 잡혀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많이 안정됐거든요. 예. 환율이 우리나라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는데 근데 안정이 됐고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올 물가가 하반기에 3%대 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생각해야 될 때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과연 금리를 또 올릴 수 있겠느냐. 지금 가계가 금리 인상 부담, 물가 폭등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임을 지금 총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결국 연준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놓으면 다음에 우리가 쓸 카드가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요. 카드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가 쓸까 말까 요때가 무섭지. 그렇죠. 다 빼내놓고 나면 요즘 연준의 모습입니다. 다 빼내놓으니까 뉴욕 정시했어. 더 안 빼봐.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말을 안 듣죠.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된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연중에
연준의 입장 한번 들어봤고 또 우리 금통위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우리 두 분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두 분의 전문가와 심도 있게 재미있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의 김대호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봐요. 그동안 미국 자동차 업계 포드의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가 우리 한국의 SK온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파트너가 달라진답니다. 중국의 닝덕스타이라는 CATL 이곳이 포드 자동차랑 손잡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뭐 포드가 그 SK온과 그러니까 SK온이라고 하면 이제 비상장이고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게 우리나라 3대 배터리 셀 업체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SK온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한 상태고요. 이게 원래 이제 상장 일정을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포드와 이제 손을 잡고 여러 가지 협업 관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먼저 악재가 첫 번째 악재는 이 중국과의 협업 소식보다는 포드와 SK온 사이에서 터졌습니다. 네. 그저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포드가 F150 라이트닝이라는 전기 픽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생산을 일단 일시 중단한다. 그런데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게 보통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례적으로 포드가 배터리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지금 여기 150 라이트닝에 들어가는 배터리 100%를 SK온이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는 아직 밝혀지는 않았습니다. 조사가 들어갔지만 배터리 문제다. SK온이라고 언급도 안 했지만 배터리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어떤 게 나왔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포드가 중국의 CATL과 기술 협력을 해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시장은 또 한 번 놀랐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IRA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가로 열고 가장 큰 나라 중국 가로 닫고 이쪽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이쪽과 거래를 못하게 이제 막아놓은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후에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과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모든 배터리 그 공장 증설하는 게 막혔어요.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면 작년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헬라다 공장 무산됐다라든지 그게 뭐 갑자기 진행된 게 아니라 몇 년째 진행됐었던 건데 이 법이 발효되면서 이제 된 거죠. 자, 이제 기업들은 활로를 찾는 겁니다. 포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CATL이 만드는 게 이제 LFP 계열의 배터리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좀 밀도가 작고 가볍고 좀 쌉니다. 가격이 쌉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리를 좀 많이 못 간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500-600km 정도는 그냥 가요. 네. 그러니까 500-600km라고 한다라면 제 차도 가득 기름을 채우면 한 500km 정도 가니까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기준은 러프하게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정도의 거리거든요. 이제 목표는 1000km지만 그렇게 정도 되는 거고 SK온이 납품하는 것은 NCL 계열이라고 해서 배터리 이제 좀 이렇게 고밀도 좀 비싸고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꽉 차 있는 거하고 LFP는 약간 이제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중국 내수용으로도 상당히 이제 이게 커진 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들의 상당수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중국에서 팔고요. 벤츠 같은 경우도 가장 낮은 등급의 벤츠 중국에서 팔 때는 LFP 배터리를 써요. 중국도.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포드가 이제 이 CATL을 못 끌고 들어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합작이 아니라 기술협력이란 이름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포드 입장에서 본다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많이 주겠다라는 거죠. 포드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들에게 비싼 배터리를 장착해서 파는 단일 기종보다는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라면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정도 쓰게 된다라면 배터리 가격이 낮으니까 판매 가격도 낮출 수도 있죠.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가격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된 치킨 게임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드 입장에서 오면 지금과 같은 구도로 가면 테슬라와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대안을 또 마련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교한 전략을 이미 포드는 준비해왔고 역시 기업은 법이 만들어 놓은 규제 속에서도 자신들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다. 이게 드러났다고 네. 보시겠죠. 제가 이해한 것을 한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가 자사의 제품에 우리나라 SK온이라는 곳에 배터리를 썼는데 네. 일단 얘네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안 쓰기로 일단 중단을 하는 아니요,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일단은 조사를 들어가면서 조사하고 있다. 문제 있다. 일단 문제 지적을 있다. 했고 그리고 나서 중국의 배터리 업체랑 지금 협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IRA법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원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거잖아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만 우리가 지원금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 핵심 자재 같은 경우도 뭐 미국이나 FTA 국가를 통해서 공급받아야만 쓸 수 있어. 근데 지금 중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 IRA라는 법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법인데 지금 포드는 중국이랑 협업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자, 지금 한마디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뒤통수 또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IRA 법의 배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플레 감축법이라는 것은 미국이 자기들 그 재생에너지 또 탄소 중립을 하면서 그 중국산 쓰지 않고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대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아주 거대한 보조금을 준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미국으로 와라. 근데 중국은 안 된다 이랬단 말입니다. 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미국의 공장까지 이제 착공을 했는데 전기차 공장 아직까지 생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조금 안 줘서 현대차, 기아차가 우선 한번 뒤통수를 맞았어요. 네네. 아직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 못 받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배터리는 그래도 한국산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데 지금 전 세계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CATL이라는 회사 1등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세 회사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SK, LG, 삼성 요 세 회사가 만드는 배터리가 뭐 점유율 면에서는 그 다음 그레이드인데 이번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100% 혜택을 받고 이번이 중국을 뛰어넘을 기회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포드가 CATL을 끌고 온 겁니다. CATL이란 닝드 셔다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세계 1위 업체고 이 회사는 사실 닝드가 중국 후지엔성 복건성에 있는 곳인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출세의 배경이 됐던 데가 바로 복건성 거기서 서기장을 했어요. 지금 CATL의 많은 인맥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수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거의 마찬가지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이고 그동안에 제재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그 기업을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포드가요. 그죠? 예. 근데 끌고 왔는데 그 회사하고 합작을 하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중국 회사니까. 그렇죠. 변칙을 쓴 거예요. 기술은 CATL 걸 다 가져오고 회사에 중국의 뭐 미시간주인데 미시간주 회사는 그 법인은 주식은 100% 포드가 출자하고 그 대신에 CATL 기술에 대해서는 로얄티를 중국으로 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미국 회사처럼 됐지만 실제 회사는 중국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 IRA 법에 보조금 받아보겠다고 우리 없는 돈에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SK 없는 돈에 포드하고 합작해서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 지금 공장 많이 짓고 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값싼 CATL이 들어오면 그래서 딱 줬던 기회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래서 문제가 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IRA법이 우리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해결된 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IRA법이 이제 또 법이 완전히 또 끝났다라는 거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또 세부적인 법이 또 미세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법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다가 또 어느 정도 2025년까지 쑥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포드 입장에서도 보면 뭐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저는 다 잡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CATL을 갖고 들어옴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줬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완성차 업계들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배터리의 내재화예요. 자신들의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라는 게 특성이 많은 부품들을 외주로 주지만 지금 현대기아차가 엔진을 스스로 만들거든요. 네. 내가 엔진을 만들어야 이 엔진에 맞춰서 차량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번에 또 2022년 1분기인가요?
한번 당했죠. 원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네네. 을이 가격을 올렸는데 갑이 그 을 가격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니네 안 줄게. 그러면 니네 어떻게 생산을 해? 한번 당했던 거죠. 갑 입장에서 보면. 요놈들 봐라. 했던 거고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한 2, 3년 전부터 많은 기업 그 회사들이 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LG엔솔도 10년이 걸렸는데 니네가 되겠느냐 이게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업계 입장은 다르죠. 지금 벤츠 같은 경우 2022년 CES에서 1000km 가는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 아우토반에서 시행까지 했어요. 달려봤어요. 진짜 1000km 가는지. 네네. 근데 배터리 잔량이 남았어요. 이제 물론 실험용이긴 하지만 네네. 자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LG엔솔과 처음에 손을 잡으려고 처음에 그랬을 때 기술 이전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LG엔솔이 거절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SK온은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니까 3사 중에 유일하게 적자인 회사예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미국으로 좀 가 있는 상태고 SK그룹 내에서 자금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보니까 포드 입장에서는 뒤에서 딱 팔짱 끼고 있다가 중국 업체 기술 니네 이전해 줄래? 그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어. 이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무서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가 훨씬 더 그 단가에서는 조금 더 우리보다는 저렴한 편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입장에서는 그 자동차 생산 단가를 낮춰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팔아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테슬라의 지위를 우리가 앞서 보겠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IRA 법에 저촉되지 않게 지금에서 중국이 들어가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네. 기술을 조금 준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에 닫혔었는데 그렇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편법을 쓰는 건데요. 바로 이제 이 대목에서 이 포드가 최근에 발표한 픽업 트럭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전기차 픽업 트럭.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생산 중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유가 이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배터리는 SK로부터 다 들어온 거 세상이 다 안단 말입니다. 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포드의 고도의 노림수다. 무슨 얘기냐면 CATL과의 지금 합작을 해서 사실상 CATL 기술이면서 포드로 위장해가지고 미시간주에 세운다는 그 공장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반발할 테니까 네. 지금 SK의 배터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SK만 갖고 했다가는 포드가 전기차 제대로 생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SK의 수율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CATL을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네네.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SK하고 포드가 같이 합작으로 대대적인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그거 최근에 철회됐습니다. 그때 서로 이제 공방을 하는데 누구 잘못이다 이러는데 포드 쪽에서는 SK 공장에 만들어내는 이 배터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러고 자꾸 지금 연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제 SK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게 만들려고 해도 저 포드나 이런 데서 기술 다 내놔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못 주니까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지금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진실은 제3자 입장에서 알기가 어려운데요. 어쨌든 배터리를 둘러싸고 한미 또 중국까지 합쳐서 거의 삼국지 전쟁 같은 지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말 그러네요. 앞으로 이거 외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좀 약간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한 2분 정도 남았어요. 근데 오늘도 미중 관계로 얘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중국이 리오프닝에 나섰잖아요. 경제활동 재개를 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CEO들이 지금 중국으로 막 출장 가고 발길 돌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 애플 CEO, 화이자 CEO, 뭐 중국에서 뭐 러브콜 보내고 막 그래서 지금 간다 지금 이러는데 우리 원래 그랬잖아요. 미중 사이 원래 안 좋았고 추가 안 좋을 예정이었는데 요즘 사이 좋아졌나. 지금 배터리도 그렇고 뭐 CEO들 출장 가고 뭐 이거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미중 관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애플이나 화이자 CEO들은 이제 갈까 말까 고민 중이고 폭스바겐 CEO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요? 제일 먼저 이제 폭스바겐 CEO 이제 글로벌 문제. 근데 폭스바겐이 지금 미국에서 점유율이 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CEO들이 지금 중국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의 얘기, 제 내피셜입니다. 상황도 좀 보고 중국의 어떤 현장 사람들을 만나서 상황을 좀 보러 가는 거 아니겠는가. CEO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무역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 기업가들은?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이게 지금 뭐 공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두고 나올 수는 없죠. 박사님 1분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고 있고 풍선 때문에 그 전쟁이 격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막혔던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 뭔가 먹을 게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뭐 CEO들이 중국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고 우리도 한쪽에서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또 한쪽에서는 CEO들 뭐 언론인들 마구마구 중국 가서 서로 또 개인적인 경제 교류는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한 10개 정도 질문 준비했는데 한 5개밖에 못했어요. 다음 주에 한 6개 할 수 있게 좀 대비를 잘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